들어갔어요? 응. 불 켜졌어? 아직 예전. 근데 텃밭에만 들어가는 정치로 가야. 응, 빨간. 오늘 뉴시스 오늘 2025년도 뉴시스 기사예요. 2025년도 6월 20일자 기사입니다. 뉴시스 2025년도 6월 20일자 기사인데요. 대통령 공약인데 호남 고속도로 확장 예산 전액 감액. 이 대통령 될 때는 뭐 광주 찾아가서 뭐 어쩐다 저쩐다고 공약을 해놓고 나서는 광주 전남 쪽에서 제일 많은 지지를 갖다가 밀어주니까 이렇게 뒤통수를 칩니까? 예산 367억 원 전액 감액돼 국무회의 통과. 이게 무슨 뭐 야당도 아니고 여당이 그 광주 전남 호남 중에서도 전남 광주 전남 뭐 표로 가지고 제일 많은 표를 얻은 지역에다가 이렇게 등 뒤에 칼을 꽂습니까? 정준호 의원 광주시 전향적 자세 보여야. 이재명 대통령의 광지역 지역 공약 사업 중 하나인 호남 고속도로 동광주부터 광산 IC 확장 공사 예산 367억 원이 정부 추경안에서 전액 감액 처리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제 더 이상 민주당 찍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호남이 무슨 뭐 필요할 때는 갖다 끌어다 쓰고 아니면 뒤로 갖다 발로 차버리는 그런 전혀 애정이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 광주 지역 공사 중 하나인 호남 고속도로 동광주에서 광산 IC 확장 공사 예산에 367억 원이 정부 추경안에서 전액 감액 처리된 것으로 확인했다. 광주 지역 가보면요, 뭐 IC 근방에 많이 협잡스럽고 오래된 그런 들어가기 굉장히 IC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오래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광주 북구 가본 예산 절반을 부담하는 광주시가 일부 예산이라도 집행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예산 복원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원은 20일 사익관계망 서비스에서 글을 올려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예산 중 올해분 367억 원이 정부 추경안에서 전액 감액 처리돼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다가 이 187억을 가지고 2,000명을 빚 갚아주는 데는 돈이 있는데 광주 호남 고속도로 광주에서 광산 지역에 IC 공사 들어갈 예산은 없다는 거죠. 외국인 2,000명에 빚 갚아줄 돈은 있어도 이재명이가 이번에 대통령 되는 데는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갖다 투표를 하고 지지한 데가 어딥니까? 호남이죠. 호남 중에서도 전남 광주가 제일 많이 갖다가 밀었어요. 당선되고 나니까 이따위 짓을 합니까? 뭐 광주 전남 뭐 호남이 봉입니까? 응? 그러니까는 이재명이가 군산에 가서 선거 유세에 가서 여기 광주 사람 있으면 봐 뭐 전두환 때 뭐 광주 5.18 광주 사람한테 빵빵빵 하고 총을 쎄는 신용을 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이 다 숙연해지고 침묵을 지키니까 그때서 내가 뭐 이게 무슨 뭐 장난으로 그랬다. 그리고 그것이 장난할 것입니까? 5.18을 그 속에는
광주 5.18에 대한 이해라든지 거기에 대한 치극지심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가슴 아픈 그런 고통이 전혀 없어요. 이재명이를 호남이 찍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을 갖다 찍은 거죠. 차라리 한덕수를 찍었으면 이따위 짓은 안 하죠. 대통령 공약을 가지고 이렇게 헌신발 당선되고 나니까 뒤통수 찍습니까? 다음에는 뭐 국회의원 선거 없어요? 정호는 20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글을 올려서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예산 중에 올해 분 367억 원이 정부 추경안에서 전액 감액돼 버렸다는 거예요. 전액 안 준다는 거죠. 국민이 내 혈세 가지고 국가돈 빚을 내 가지고 외국인 외국인 2,000명의 도박빚은 갚아줄 수 있는데 그 대통령이 공약한 광주하고 광산에 들어가는 IC 확장공사에 대한 들어간 돈은 전액을 삭감해 버려요. 거기 가서 뭐라 했습니까? 입으로 미사 여부를 하고 다 약속해 놓고 뒤돌아서 갔다가 등을 칩니까?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우리 동네 공약에 포함된 광주지역 맞춤형 공사 사업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당선되고 나니까 뒤통수를 치는 거죠. 정호는 정부 추경안에서 예산이 감액된 것은 광주시의 소극적인 행정원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밀어붙이려면 전부 밀어붙이지 무슨 광주시가 뭐 잘못했습니까? 정부에서 전액 삭감하지 않으면 광주가 나머지 돈은 광주한테다가 지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지. 정부 자체 내서 전액을 갖다 삭감해버리고 무슨 광주시 탓을 합니까? 정부가 지원한 것은 그대로 대통령 공약 사업이니까 그대로 둬야지. 정원은 정부는 단호하고 일관되게 광주시의 전향적 행태를 요구하고 있다. 해주기로 했으면 그걸 공짜로 해줘서 무슨 광주시가 그것을 절반은 뭡니까? 광주시가 이미 책정된 예산 일부라도 집행에 사부 의지를 보여줘야만 비로소 이후 예산 보고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저 국회의원 선거 때는 민주당 하나도 찍지 마세요. 광주 전남이 이 나라 망치고 있어요. 이재명이 독재국을 만들고 있는데 광주 전남이 제일 갖다가 많은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정부는 며칠 전부터 광주 지역 의원들이 끈질기게 대책을 논의했고 국무회의 의결 전인 18일 급기야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직접 세종정부청사를 찾아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차관들과 소통했다며 광주시가 책임있는 자세로 간담회에 응했다며 이번 상황은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다고 책임을 물었다. 아니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했으면 그걸 그대로 추진하면 되지 무슨 광주시에다가 다리를 걸고 넘어집니까? 이거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다고 갔다가 제일 많은 지지를 표를 얻었던 광주 전남에다가 이재명이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말을 믿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그 반도체 52시간 그것도 보세요. 전부 여야가 합의했던 거 가서 뒤에 가서 그 노동자층이 반대하니까 노동자층이 대통령이에요. 바로 우리나라의 경제에 큰 역할하고 40%의 수출을 했던 반도체를 가지고 52시간에 대한 그것을 바꿔버리잖아요. 다시 취소해버리잖아요. 정원은 추후 협의체를 구성하더라도 지금의 신뢰 수준은 난망한 협상이 예상된다며 광주시가 시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책임감과 함께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니 광주시 공약으로 광주에 광산 IC 나들목을 갖다 확장 공사를 해주겠다 했으면 그걸 깨끗이 해야지 무슨 광주시가 절반 물어놓고 말고 합니까? 2,000명의 외국인들 도박비 갚아주는 그 돈 가지고 갖다 여기 하세요. 무슨 그 직장인들의 50% 정신값을 보탠다는데 직장인들도 그 8명이면 8명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다 기업들과 그 소규모 그 기업에서 자기 가족처럼 속 걸어놓고
닭 몇 마리 넣어서 저기 예? 닭게장 끓여서 국에다 밥에다가 그렇게 해주면은 그 요새 저기 정신값이 올라가지고 삼각김밥 먹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러지 무슨 50%를 갖다가 저기 국민 돈이 무슨 이것은 뭐 이재명이 호주머니에서 마음대로 써도 되는 돈입니까? 뭐 해외 해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도박빚져서 그 돈은 갖다가 182억인지 9억을 갖다가 갚아줄 돈은 있는데 광주 동광주와 광산에 구간 간 IC 확장 사업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공약 사업으로 갖다가 선거 공약 사업으로 했으면 그걸 지켜야지. 무슨 광주시 탓입니까? 그 확장 공사를 왜 광주시가 물어냅니까? 국가 기관 사업으로 그걸 해줘야지. 그리고 광주시 만약에 정부가 올해 추진할 예산을 줬는데 광주가 못하면 광주 탓이지. 일단 정부가 갖다가 확정했던 돈을 갖다 지불하면 광주시가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고질적인 정체 구간인 호남고속도로 동광주에서 광산 IC 구간 확장 사업은 정부와 광주시가 절반씩 예산을 분담하기로 2015년 합의했다. 하지만 공사비가 10년 전 산정했던 2,700원에서 7,900원으로 늘어나 광주시가 분담과 지협상을 요구하면서 자꾸 미뤄주고 있다. 근데 이재명이가 이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대통령 공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는 삭감을 예산 전액을 삭감해버리면은 일단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돈을 하면은 그다음 뭐 광주시가 그다음 그것을 잘못했을 때는 광주시 책임이죠. 그렇지만 국가가 했던 그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해버리는 것은 이거 뭘 의미하는 겁니까? 가장 저기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갖다가 이재명을 지지한 데가 전남 광주예요. 전남 광주 호남에서 호남 중에서도 전남 광주가 제일 많이 지지를 했어요. 선거가 이번 선거로 끝나는 건세요?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때 광주는 민주당 절대 찍지 마세요. 호남 가시로운 했지만은 오늘 뉴시스에서 2025년도 6월 20일자 기사겠네요. 대통령 공약인데 호남 고속도로 확장 예산 전액 감액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주 예산이 없는 광주 탓을 했다는 거죠. 한국경제TV는 2025년도 7월 2일자 기사예요. 박 전 대통령이 갔던 그 행사 중초청의 정부 고심이라 한국경제TV의 2025년도 7월 2일자 기사입니다. 근데 이것도 좀 고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트럼프는 동맹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영국의 유명한 그 경제학자는 이렇게 트럼프가 한국을 겨냥해서 죽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모든 우리 한국에 비상계엄이 일어나고 줄탄핵으로 31명이 무정부 상태로 진행될 때 외국 해외 언론들이 전부 한국을 걱정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대놓고 한국 갔다가 뭐 주한미군 뭐 철수해버리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동맹으로서의 모든 자세가 돼 있지 않잖아요. 동맹을 무시하는 트럼프한테다 우리 갈 길을 우리 주변에 5천년 저기 역사 중에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지냈다는 거예요. 일본이 아마 우리나라를 수없이 침략했지만 한때 러시아하고 중국하고는 나름대로의 5천년 역사 중에 잡아먹히지도 않고 잘 지내왔다는 이웃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동맹국을 갖다 허술하게 여기고 엄청난 한국을 죽이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일본어 아베하고 뭐 한중일 협력 하는데 일본의 아베하고
트럼프가 트럼프 1, 2기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한국에 삼성 반도체 주기로 했잖아요. 세계 1위 했던 한국의 반도체가 트럼프하고 이 아베가 한국 반도체 주기 위해서 부품을 갖다 삼성한테 수출 안 하고 이래서 우리 국민이 일본 여행을 갔다가 전부 끊어버리자 일본의 경제가 흔들했잖아요. 경제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한국 관광객들이 빠져버리니까 지금도 1초에 한 명씩 한국이 세계적 1위로 일본 가서 돈을 제일 많이 쓰고 큰 손이라는 거예요. 어? 기업들이 어렵게 벌어온 돈 가지고 거기서 카드 박박 긁으면서 명품을 사대고 우리나라는 작년도 관광 적자가 100억 달러가 넘었어요. 일본 그 전에 한국 반도체 부품 수출을 거부했던 일본에 우리 국민이 똘똘 뭉쳐서 일본 관광을 안 갔을 때 일본이 보였던 반응이 뭡니까? 한국 그 관광이 끌어지자 세계 1위로 일본을 제일 많이 가요. 일초에 한 번씩. 지금 그 일본에서는 뭔가이 돈가인지 뭔가인지 해협에 그 지진이 지금 짧은 시간에 200번이 나고 어떤 데는 900번이 나고 이런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데서 자기들이 그 인구가 30만 명이 죽는 거에 대해서 80%를 살리는 방안으로서 정부가 이렇게 국민들의 뭔가이 그게 뭔가이죠. 그 대지진이 났을 때 일본 정부가 추산하기를 30만 명이 죽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동해안에도 그거 일어난다는 거예요. 해일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피해가 올 수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되고 그 주기가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서 30년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요. 과학적인 데이터가. 그런데 뭐 하게 합니까? 어? 그리고 지금 일본에 화산 폭발이 일어났어요.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이런 데는 뭐하게 우리 국민이 가서 거기서 국가에 애를 먹입니까? 거기 가서 죽으면 또 우리 정부가 가서 거기서 다시 이제 찾아오고 뭐지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국내 관광으로 돌리세요. 우리 캐나다 총리가 관세로 인해서 트럼프가 바로 국경에 마주하고 있으니까 그 미국 캐나다 파티한데 하는 그 트럼프 파티한데 가서 관세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트럼프가 캐나다 총리한테다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면은 뭐 그런 거 주가 되라 그런 식으로 모욕을 주자. 캐나다 총리가 자기 국가에 돌아가서 너무 분개한 나머지 국민들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앞으로 이번 여름에는 미국으로 관광 가지 말고 캐나다 자국의 관광을 수입을 올리고 관광을 활성화시키자. 우리 캐나다 국민은 미국에 관광 가는 거 끊고 이번 여름에 가지 말고 캐나다 내부를 다니라. 그런 말에 나는 감동받았어요. 우리 국민이 기업들이 지금 그 관세 장벽에 부딪혀서 우리 한국은 더 극심해요. 31명의 줄타는라고 정부가 무정부상되고 비상계엄을 해가지고 나라꼴이 그 지경일 때 다른 나라들은 미국과 동맹을 맺은 나라 28국가는 전부가 다 어떤 그 관세 했을 때 방산 기업은 일부 이렇게 면제를 받아가지고 똑같은 내서 출발하지 못하고 우리나라 기업만 방산 기업들은 일본이 똑같은 배를 만들어서 팔면은 일본은 100만 원에 파는데 우리 한국 기업들 현대라든지 이런 것은 똑같은 경기에서 그들은 관세로 다운된 액수에서 하니까 100만 원이 되지만 우리는 120만 원이 나니까 벌써 경쟁에서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것은 여야 놈들이 정치 싸움질 하면서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서 기업이 수출을 못하도록 이렇게 어려움 국가 정부 차원에서 조치를 해야 될 것을 전부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서 31명을 갖다 줄탄핵시키고 비상계엄을 하고 우리 국민이 해외 관광 가면 칼 맞고 사방에
함부로 여러 사람들이 찝쩍거리고 공격했잖아요. 국가가 제대로 서서 국민을 보호해야 하지 못했단 거죠. 오늘 한국경제TV가 2025년도 7월 2일자 기사로 박 전 대통령 같은 그 행사 중초중에 정부 고심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무조건 반대를 해서도 안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 게, 물론 한동훈이 말도 맞아요. 한동훈이는 한미 정상회담이 아직 시작도 안 된 상태에서 중국 가는 건 너무 빠르다. 우리는 어쨌든 한미 동맹이지만 미국에서는 우리 한국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주한미군 빼버리겠다. 니들 10배 주한미군 주둔비를 내지 않으면 우리는 한국에서 언제든지 철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더군다나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중국하고 이렇게 영토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하고 베트남 뭐 대만 뭐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여러 그 인도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 영토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나라요. 일본은 오키나와하고 인도 태평양 국가하고 이 주한미군이 돈은 한국에서 받아먹고 거기 가서 연합훈련한대. 이 연합훈련이 바이든 정부 때 시작했는데 우리 정부는 멍청하게 구렁이 담 넘어갔어요. 물론 어떻게 포장을 했느냐. 주한미군이 이 인도 태평양의 안전을 보장한다. 말은 그럴싸하지만은 우리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주한미군이 지정학적인 부분에서 바로 자기 주적 세 나라가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중국이 바로 한반도에 코앞에 있잖아요. 그들이 워싱턴을 향해서 핵을 갖다 던지면 2, 3초 안에서 코 밑에서 앉아서 확 쏴면 2, 3초 안에 떨어지는 거예요. 본토에 날아가기도 전에. 이러니까 사드를 배치하니까 우리 한국 국민은 이 사드를 배치한 이유가 우리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전부 지 본토 미국 보호하고 평택기지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한미군이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한미군 10배를 올리라.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 때 왜 한반도에 미군 주둔비를 깎아줬냐. 이 인도태평양 연안 국가들과 오키나와 일본 국가들과 우리 주한미군이 가서 연합훈련을 한다는 것은 그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주한미군이 쫓아가서 같이 싸운다는 소리예요. 이건 한반도를 전쟁에 갖다가 몰아넣는다는 거죠. 중국은 워싱턴에 던질 필요 없이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반도 평택에다 던질 거예요.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 고성을 향해서 미사일이 던져지겠죠. 말이 이렇게 한반도지 지금 주한미군이 하고 있는 행동 보세요. 이것을 우리나라가 오케이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은 인도 태평양 국가에서 주한미군의 역량을 키워준다 하고 이렇게 달콤한 말로 하지만 그 핵심을 들여다보세요. 우리 집 개가 우리 집에서 밥 얻어먹고는 밖에 나가서 밖에 이웃집 대문 지키고 앉았으면 그게 도둑놈이 들어와도 이웃집 대문 지키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것들을 끌어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하고 있는 한국을 위해서 뭐 젊은 미군이 4만 명이 얼어 죽을 4만입니까? 28,500이지. 그것이 미국 자국 내에 중국과를 견제하기 위해서 한반도에 공짜 땅을 차지하고 미군 기지가 있는 거죠. 물론 주한미군이 예전에는 주한미군이 거기에 주둔함으로 해서 북한의 전쟁 억제력을 갖다가 가져온 건 사실이지만 지금 상태에서 인도태평양 연안국가하고 오키나와하고 연합훈련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에는 중국으로부터 핵미사일 맞을 가능성이 높다. 전쟁이라서 주한미군이 날아가서 갖다가 협력하면은 그것이 바로 주한미군 주둔지가 어디입니까? 한국이지. 동북아시아 쪽에 미국과 중국의 파워 싸움에서 지금 해군력이 세계 1위였던 미국이 지금 14위로 밀려나고 오바마 행정부 때 새로 군함을 새로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중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40년 된 그 오래된
저 배들이 군함이 독시설에서 수리 중에 있고 미국은 14위로 밀려나버리고 1위가 그 사이에 중국은 엄청난 군함을 갖다가 잠수함이나 군함을 해서 세계 1위가 됐죠. 해군력이. 2위가 한국이고 3위가 일본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미국은 자기의 빠른 시일 안에 군함을 건설 새로 만들고 새로 짓고 이런데 뭐 중국이라든지 북한 러시아한테 맡기겠어요 그거? 그러면 전부 미군의 군사의 모든 기밀이 다 빠져나가 버리지. 그러니까 동맹국에 준다는 거죠. 동맹국이라 해봤자 나토 연합들은 그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인도 태평양 이쪽 동맹으로서 일본하고 우리 한국밖에 없는데 주한미군의 사령관으로 지냈던 세 사람의 장군들이 전부 한국하고 일본을 갖다 검사하고 갔는데 한국이 더 월등히 좋다. 독시설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세계적이다. 그러고 갔어요. 물론 그런 상태지만 지금 트럼프는 우리 한국한테다가 한국과 일본하고 대만한테다 지금 주한미군의 해구산을 공짜로 얻어 쓰고 있으니까 미국의 세계적인 큰 기업들도 알래스카의 유전 가스 개발에 대해서 갖다가 철수해 버렸어요. 1년 중에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다. 그리고 거기에서 확보되는 모든 저장 매뉴얼이 정확치도 않을 뿐더러 이득이 남을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위험 부담이 너무 많다. 오히려 투자액은 엄청난 투자액인데 거기서 만약에 환경 가스가 새거나 환경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몇천조의 돈이 더 들어가 버린다. 그런 위험 부담이 있고 그리고 이 날씨가 일할 수 있는 날씨가 아니다는 거예요. 기후가.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그거 개발해가지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대만이 써라. 수입해 가라. 니들이 우리 여기에 개발해가지고 엄청난 개발 진나라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철수해 버리는 데를. 이런 상태에서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는 한국이 이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을 해외에서 니들 이렇게 줄타내 가고 비싼 기업하고 이럴 있을 수 없다. 지금 트럼프 이기를 걱정을 하고 세계 신용평가사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했잖아요. 그리고 영국의 유명 경제학자는 같이 관세로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는 중국이라든지 그 주변 국가들하고 미국에 대해서 같이 연합을 해서 그것을 좀 방어하라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 정부가 오늘 9월에 베이징에 열리는 항일 전쟁 및 세계 반시스트 전쟁 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대회 이른바 정승절 기념식에 이재명 대통령 참석 의사를 한국지에 타진한 것으로 이를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지금 관세로 인하여서 미국과 일본 사이에 동맹국을 무시하고 있는 트럼프의 그 금이간 균열 사태를 사이로 중국이 끼어들어와서 한중 관계를 좀 회복시키려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장 코앞에 중국이 있는데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것도 중요해요. 러시아라든지 중국하고 북한하고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하면서 그랬을 때 이 한반도의 전쟁이 평화가 안착되고 이들 관계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을 때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이라든지 이런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이 대통령의 전선적 참석이 가능한지 외교청을 통해 한국 정부에 문의했는데 초대하겠다고 문의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한중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윤석열 정부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박근혜 정부 때 갔었죠. 참석했죠. 중국은 해외 정상들을 대거 초청해 9월 3일 베이징天安문 광장에 열병식이 포함된 전승절 8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열겠다는 계획이다. 우리가 미국에 충성한 대가로 뒤통수 맞는 것이 지금 몇 번입니까?
물론 한미 동맹은 제일 중요하지만 트럼프는 한미 동맹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인도라든지 월남이 베트남이 우리 한국의 경제를 가지고 보고 많은 경제 발전을 일으키고 했는데 이제 우리는 그들이 외교라든지 그들은 경제를 한국에서 많이 배워갔는데 우리는 한국의 베트남의 대나무 외교라든지 뭐 베트남은 미국과도 친하고 중국과도 친하고 러시아하고도 친해요. 다 대나무 외교를 한다는 거예요.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중국은 해외 정상들을 대거 초청해서 9월 3일 베이징 태안먼 광장에 열병식 포함된 정수절 80주년을 성대하게 치른다는 거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들은 물론 서방 국가 정상들도 초청 리스트에 올려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교토통신에 따르면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뭐 트럼프가 가면 거기 가서 저기 한미 정상회담 하면 되겠네요. 만약에 트럼프가 중국 전승절에 참석한다면 뭐 한미 정상회담이 거기서 열릴 수도 있겠네요. 정부는 과거 사례와 한중 관계, 한미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대통령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 초청을 방침을 굳혔고 미국 대통령이 거기에 참석한다면 우리 한국도 가까운 이유로서 참석하지 않을 필요는 없죠. 물론 한동훈이가 제시하고 있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도 열리지 않은데 미국을 건드려 부스럼 낼 게 있느냐. 물론 우리가 한미 동맹을 우리는 중시 여기지만 트럼프 정부에 들어와서 동맹도 필요 없다 이거 아니에요? 격화하는 미중 전략 경쟁 와중에 중국이 대외적으로 군사력을 과시하는 자리에 정상에 참석하는 것은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하는 한국 외교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뭐 과시하는 거 가서 과시하는 거 구경 좀 해주면 어때요? 특히 2015년 중국의 70주년 전승절 행사 당시 서방 지도자들이 보이콧했던 열병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유주의 진영 정상 가운데 유일하게 참석해 후폭풍이 일었던 점도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우호적인 한중관계를 조성해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끌어내기 위해서 미국 등 일각의 불편한 시선에도 전승절에 참석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가능성도 주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중 간 긴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베이징으로 향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10월 말 경주에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주석 참석 문제에 대한 고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에이펙이 우리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데 그때 중국의 정상을 초청했을 때 시진핑이 올라면 우리도 전승절에 가져야 되지 않겠냐. 세상은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그렇게 뭐 자기 나라 경제하고 관계된다면은 적과 동침도 가능하다. 그렇게 해외 모든 외교 선상에서 그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것이 일반화됐죠. 이제는 경제적인 그런 것들이 전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관세가 뭡니까? 경제 전쟁이잖아요.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 좀 갖다 주세요. 전도사님? 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시원한 물 좀 갖다 주세요. 나는 이것을 좀 만약에 트럼프가 여기 참석한다면은 우리도 뭐 갔다가 저기 지금 트럼프가 일본하고 저기 그 미국 트럼프하고 아베하고 얼마나 절친이었습니까? 근데 일본한테 관세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우방도 상관없다. 우방이고 동맹이고 다 소용없다. 뭐 캐나다라든지 그런 우방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가 그것들한테 했던 모든 것들 보면은 전혀 우방을 고려하지 않아요. 이런 데서 우리 한국한테는 주한미군 주둔비를 계속 10배씩 터무니없이 올리고 이런 상태에서
중국하고 지금 주한미군이 인도태평양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태평양 연안 국가들과 일본 오키나와에 가서 연합훈련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중국과 관계도 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입장도 이해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뭐 그들이 자랑하고 뽀기는 거 가서 구경하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그것보다 더 많은 좋은 곳을 갖다 개발하면 좋지 않아요? 나는 한동훈이 저는 지금 미국의 눈치를 좀 보자는 거죠. 지금 한미 근데 눈치를 봤다면 일본도 아첨을 떡으로 별짓 다 했지만 지금 일본하고 관세 보세요. 예. 그리고 베트남의 대나무 저기 외교라든지 인도의 것도 좀 우리의 가장 가까운 형님 국가로 했던 미국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등 꼽는 일을 많이 했잖아요. 예. 한국은 반도체를 죽이기 위해서 트럼프하고 아베가 삼성 반도체 주기 위해서 세계 1위였던 반도체를 갖다 무너뜨려 놓고 지금 뭐 대만한테 갖다 넘어갔잖아요. 1위가. 그리고 일본은 삼성의 반도체를 주기 위해서 반도체 부품 수출 거부하고 이래서 우리나라 애를 먹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일본 여행을 중단시켜버리자. 일본 경제가 휘청거리고 응? 일본 경제 한국 관광객이 끊어버리자 발을 끊어버리자 엄청난 충격이 와 있었잖아요.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지금 제발 좀 어지간히 가세요. 지금 그쪽에 그 난카이 협곡에 대지진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30년 주기 사이에서 지금 일어난다고 일본에서는 정부 측에서 이 30만 명이 죽는다는데 거기 가서 일본 우리 한국이 가서 거기 관광 가서 돈은 있는 대로 현금을 제일 많이 쓰는 국가 일이에요. 카드를 박박 긁고. 그런데 왜 자꾸 갑니까? 오늘 한국경제TV에서 2025년 7월 2일자 기사 박 전 대통령이 갔던 그 행사 초청의 정부 고심이라 했는데 나는 가도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가도 된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주한미군이 지금 계속 우리나라에 뭐 돈 안 내면 철수해버리겠다 이것을 그리고 우리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서 트럼프가 했던 행동을 보세요. 대만은 트럼프가 가해자인 러시아 편을 들고 우크라이나는 자기 돈이 드니까 빨리 전쟁 끝내버리겠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리고 러시아하고 둘이 손을 잡고 우크라이나를 패싱시켜버리고 유럽 연합이라든지 나토들은 우리가 더 이상 미국의 안보를 갖다가 의지할 수 없다 그러고 자체 내서 그 방위 그런 것들을 늘리고 거기에 자금을 만들어서 방산 그를 갖다가 그쪽으로 지금 새로 회복시키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죠. 미국을 우리 안보를 맡길 수 없다. 지금 자기들을 주적인 러시아하고 손을 잡고 그 가해자인 러시아 손을 잡고 피해자인 우크라이나를 패싱시키고 거기에 같이 가담했던 이웃들을 나토나 이웃을 패싱시켜버리고 둘이 모든 것들을 갖다 서로 국익에 유리하게끔 하니까 미국 우선주의로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갖다가 협상을 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보고 대만이라든지 중국하고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가 대화하면서 그 중국하고 하면서 대만 넘겨줄 테니까 니는 우리한테 뭘 줄래 이런 식으로 협상한다면 대만도 마찬가지고 지금 북한이 1차 그 트럼프 정부 때 이미 당했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해서 콧방귀 끼고 있지만 특히 러시아하고 북한이 저렇게 긴밀하고 동맹을 강화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러시아의 그 첨단 핵 기술 이런 것들이 전부 북한에 전수되고 북한은 11,000명에다 이번에는 뭐 8,000명을 또 6월 7월 달에 뭐 러시아에 보낸다는데 러시아 전쟁이 우크라하고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는 한 북한은 호재를 뭐 대신에 군대를 보내주고 무슨 뭐 군사 무기를 갖다 팔아먹고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이는 트럼프 만날 이유가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이 가장 가까이 서로 역사적으로 5천 년 역사 중에서 미국의 어떤 정치인은 저렇게 조그마한 한국이 뭐 중국의 징기스칸이 모든 나라들을 다 정벌을 하고 러시아의 남아전책에서 살아남는 게 이상하다. 저렇게 조그마한 나라가. 그러니까 한국은 지혜로운 나라였다. 알고 보니까.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5천 년 역사 속에 러시아라든지 중국으로부터 침략은 있었지만 보편적으로 80% 이상은 좋은 관계를 서로 외교를 하고 지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지혜가 필요하다. 예. 그 자기 국가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면서 중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물론 동북아시아의 패권 다툼에 미국하고 중국이 이 태평양 연안 이쪽에 많은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한 미군을 갖다 끌어들여서 이리 한반도가 중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위험에 빠졌다는 거죠. 거기에 주한 미군이 그리고 우리는 주한 미군의 주둔비 뭐 10배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주변 국가하고 좋은 관계를 하고 전쟁의 위험성이 줄여든다면은 주한 미군을 주둔 필요도 없는 거죠. 이게 실은. 남북이 왜 이렇게 갈라졌습니까? 미국과 소련이 갖다가 이데올로기 싸움에 우리는 희생양이에요. 뭐 소련이 갖다가 북한을 갖다가 관리를 하고 남쪽은 미국이 이렇게 한 상태였죠. 지금 베트남 보세요. 뭐 미국이 손 빼버리니까 베트남이 한 나라 돼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중국 정부가 오는 9월 베이징에 열리는 항일 전쟁 및 세계 반시스트 전쟁 2차 대전 세계 승리 80주년 이른바 전승절 기념식에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의사를 한국 측에 타진한 것으로 이 일 알려졌다. 그래서 우리가 또 10월 말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참석을 문제를 고려한다면 우리 또 가져야 된다. 이것을 미국에도 알려서 서로가 기브 앤 테이크인데 니는 가고 나는 안 가냐? 이런 게 되게 될 수 있겠죠. 뭐 박근혜도 갔는데 이재명이라고 못 갈 리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을 형님 국가라고 철떡까지 믿었더니 뭐 아베하고 우방이 짜고 이렇게 한국 주기를 했잖아요. 한국 삼성 반도체 주기를 저기 트럼프하고 아베가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한국 반도체 부품을 갖다가 수출 안 하겠다라니까. 우리가 그 반도체 부품을 개발할 수 없어서 안 한 게 아니라 그것에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것에 도시하고 일본이 잘하니까 그냥 그걸 수입해서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우리 한국이 개발해서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일본 관광 갖다 중지시켜버리니까 일본이 휘청했잖아요. 경제가. 일본 먹여 살려요. 우리 관광이 지금. 우리 관광은 100만 달러 적자고. 나는 중국 초청에 가고 우리 에이펙에 시진핑도 왔으면 좋겠어요. 전쟁에 중국과 관계나 러시아 관계가 또 남북 관계가 좋아진다면은 그 뭐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한 그런 것도 약화되겠죠. 좋은 관계,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관계로 우리나라가 지혜롭게 잘 했기 때문에 오늘 한국경제TV 2025년도 7월 2일자 기사 박 전 대통령 같은 그 행사 중초청의 정보 고심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선각으로서의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고, 다음에는
조국 혁신당이 조국을 갖다 풀어주라고 이재명한테다 그랬네요. 아, 참.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라는 데인데요. 13시간 전에 했으니까 2025년 7월 3일자 기사나 되겠네요. 조국 혁신단 측이 오찬 중 입을 모아 조국 사면 청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보인 반응 180도로 반전으로 입틀막했다. 지금 이재명이 취임하고 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국을 갖다 풀어주면 이재명한테는 자기 스스로 얼굴에 먹칠하는 거죠. 이게 이재명의 지금 정치적인 그런 쪽은 생각하지 않고 조국 혁신당이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3일 조국 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의 사면 건의에 대해 즉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조국 혁신당 등 비교급 단체 5당 지도부와 함께 한 이 대통령은 오찬에 배석한 우상호 정무수석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조국 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 그리고 검찰에 의해 피해를 본 노동자들 건설 노동자나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사면 복권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비교섭 단체 지도부와 오찬 회동에 앞서 기념 촬영 중인 이재명 대통령. 조국 혁신당 측이 오찬 중에 입을 모아서 조국 사면을 청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보인 반응 180도로 반전으로 입틀막했다라는 기사예요. 이에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의 사면에 대해 즉답하지 않고 지금 갖다 사면해버리면 이게 개판된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대신 야당 지도부가 언급한 노동자들의 겨우 수용 실태에 대해 파악해 볼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재명이가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나 광주 대통령의 정치 공약이기도 한 광주하고 광산 사이에 IC 거기 확장 공사를 가지고 전액을 갖다가 삭감해 버렸다는 건 그건 호남사으로서는 붕괴할 일이죠. 이재명이 당선된데 1등 공신이 누굽니까? 호남 중에서도 전남 광주 아니에요? 그런데 딱 당선되고 나니까 갖다 호남을 갖다 무시해버리고 멸시해버리고 이렇게 공약을 가지고 멸시해서 전면 삭감해버린 거예요. 뭐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호남은 절대 민주당 찍지 마세요. 차라리 국민힘당에다 주는 게 나. 이거 지금 뒤통수 맞았는데 무시한 거 아니에요 이게? 조 전 대표 사면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이기에 아직 직접적인 의견을 내리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하는 것 보인다. 조 전 장관이 지금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자기 자식들한테다가 이렇게 부모 특권을 갖다가 누리게 해서 구속당한 것인데 뭐 그 정치적인 것도 아니죠. 물론 정치 보복이 좀 들어있긴 하겠죠. 털어서 먼지 안 날 놈이 어디 있겠어요. 이러면 국민적인 감정도 그래 니들은 권력을 쥐고는 그렇게 우리 자식들은 다 어려운 상황에서 밑바닥부터 시작한데 니들은 그런 식으로 계단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니? 이제 이거 아니에요? 이재명이 잘못 이런 걸 풀었다가는 국민들의 반감을 사겠죠. 한편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공모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현재 서울 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조 전 대표가 만기 출소할 경우 내년 2026년도 12월 15일 날 밖으로 나온다. 뭐 마지막 수감될 때까지 정치활동 하고 선거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뭐 이재명이 하고 조국이는 무슨 뭐 야당 대표로서 무슨 도주 우려가 없어서 갖다가 마지막 뭐 1심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 정치활동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아직 그것이 비상계엄이 이거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 이게 무슨
내란인지 무슨 대통령이 내란 저지르러 뭐 대통령이 어디 있겠어요. 지 창고에서 갖다가 물건 훔치는 놈 봤어요? 주인이 뭐 미쳤다고 자기 창고에서 물건 훔쳐요. 대통령이 뭐 부족해서 내란을 합니까? 대통령 고유 권한이 비상계엄인데 그 계엄물 그 비상계엄이라는 낱말이 왜 거기에 존재합니까? 그것은 그것이 대통령 고유 권한을 가지고 그걸 하면은 전부 구속당해 버린다면 비상계엄 자체를 없애버리든지. 이건 잘했다고 봐요 나는. 조국 혁신당 측이 오찬 중에 입을 모아서 조국 사면을 청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보인 반응은 180도 반전으로 입틀막을 했다. 이렇게 만약 여기서 이 뭐 자녀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풀어준다면은 이 나라 법은 개판이다 그렇게 국민들 생각할 거 아니에요? 머니투데이에서 입력 2025년도 7월 4일자 기사입니다. 1000회 넘게 흔들리더니 일본서 내일 새벽 대지진 괴담의 초긴장. 일본에 무슨 뭐 후지산이 뭐 폭발했다 하고는 보도를 봤는데 김지환 기자 와지마시 AFP 23일 일본이 이시카와현 와지마시 한 주택에 폭우로 쓰가다 강이 범람에 내려진 잔해가 쓰여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잦은 지진이 일어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금 일본 정부가 30만 명이 뭔가이? 난카이 대지진 협곡에서 30만 명이 죽을 것으로 집은 수만 채가 파손될 것으로 지금 자기 나름대로 뻑뻑 이것에 대해서 이 30만 명의 죽임을 80%를 줄이겠다라고 국민들을 계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은 왜 거기를 갑니까? 거기 가서 또 제일 현금을 많이 카드를 긁고 명품 사는데 미친 인간들이 우리 한국 국민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작년도에 100만 달러 적자를 보고 우리 기업들은 수출 못 해가지고 기업이 도산되고 포항제철 모두 현대제철 다 물 닫아버렸잖아요. 일본의 최근 잦은 지진이나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더구나 일본의 화재를 모은 예언만화 내가 본 미래가 예고된 지진 7월 5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본 사회 공포가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 정부가 난카이 대지진 협곡에서 그것이 주기가 딱 맞아 떨어진다. 지금부터 30년 사이에 일어난다. 그런데 지금 1000번이 넘도록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진이. 내가 본 미래 작가는 만화가 타치카와 르로 1999년 처음 발간된 이 만화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예견했다고 알려지며 전 세계에 주목을 받았다.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에 대해서 예견했던 만화 작가가 또다시 지금 올해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언의 능력을 가진 사람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영적 능력을 가진 종들한테 다 이 세상이 마지막 때에 왔음을, 하나님 직문이 내릴 것을 다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후 2021년 개정판에서는 2025년 7월 일본의 진짜 대재앙이 닥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책 뒤에는 진짜 대재앙은 2025년 7월에 온다는 문구가 적혀 있어 독자들 불안을 부추겼다. 그런 저서에서 일본과 필리핀 중간 해저가 분화와 태평양 주변 국가에 쓰나미가 밀려든다며,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동해안 쪽에 쓰나미가 몰려온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일본 정부 연구한 결과 자기 나라에서는 30만 명이 죽는데 왜 자꾸 이 지진의 시기에 1000번이 넘게 지진이 지금 요 근래 일어나고 있다는데, 거기를 왜 우리 국민이 관광객이 세계 1위로 많이 1초에 한 명씩 간다는 거예요. 이번에 일본이 또 화산 폭발했잖아요. 그런 저서에서 일본과 필리핀 중간 해저가 불화해 태평양 주변 국가에 쓰나미가 몰려든다. 헤이르 높이는 동일본 대지진 당시 3배 정도 거대하다고. 동일본 대지진의 3배 정도로 거대하다는 건 동일본 지진이 대단했잖아요. 또 꿈꾼 날짜와 현실화 되는 날짜가 일치한다면 다음 대재앙 날짜는 2025년 7월 5일 새벽 4시 18분이라고 특정하기로 했다.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요, 꿈으로, 나도 한 20년 전에 어떤 사람을 내가 저 사람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살릴 수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죽은 자의 관뚜껑을 열었도다 그러고 관뚜껑 속에 들어있는 어떤 시체를 보여주더라고요. 그 사람은 죽어서 해골만 들어있는 얼굴이 깡마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더니 내가 어떤 집사님이 자기 시아버지가 장로님인데, 믿음이 좋은 장로님인데 최장암으로 세브란스에서 갔다가 이제 딸꾹질 하니까 입 퇴원을 시키면서 장례 준비를 하라 그래서 퇴원을 시켰는데, 뭐 기도원마다 뭐 가도 다 퇴찰 온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응급 환자를 받지 않는다. 죽어가는 사람 받아서 자기 기도원에서 사람 죽어나갔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거 거치장스럽죠. 살릴 가망이 전혀 없는데. 근데 내가 그 환자를 보지도 않고도 그 사람은 살릴 수 있다. 한 달이면 살릴 수 있다. 내가 그랬어요. 근데 한 달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날마다 전화를 막 5번씩 하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갑자기 딸꾹질이 멈춰 좋아졌다. 5일 만에 백구들 씻고 그 죽어갔던 그 딸꾹질하다 시아버지가 풋고추를 찍어서 밥을 먹으면서, 세브란스에 올 때는 이 옆구리에 소변통을 달고 나왔는데 외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살려놓으니까 나한테다가 그 돈을 지불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나는 그를 받을 자격도 없을 대로 그 사람을 살린 사람은 하나님이 치웠지, 나는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고 그 사람을 치유한 사람은 하나님이니까 당신이 섬기는 교회 갔다가 감사헌금 하라고. 그랬더니 감사헌금을 받은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이 대목사님이죠. 당회장 목사님이 그 큰 거액을 가지고 자기 생명을 구했으니까 하나님한테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다가 감사헌금을 했더니 그 사람이 죽어갈 때는 한 번도 안 나오던 당회장 목사님이 그 사람 집을 방문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고 이제 외출할 때 보니까 이 오줌통이 이걸 언제 떼야 될지 모르겠다고, 나보고 언제 떼면 좋겠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환자를 본 적도 없고 그 오줌통을 본 적도 없는데 일단 내가 한번 가서 보고 나서 기도해보자. 그걸 내가 함부로 섣불리 세브란스에서 오줌통을 옆구리에 구멍을 내서 밖으로 췌장암인데 말기암 환자였어요. 그것을 빼놓은 환자를 내가 마음대로 뽑으란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일단은 가서 보고, 환자를 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식목일 4월 5일 날 내가 가겠다. 그리고 그때 뭐 어디서 만나서 날 태우고 자기 시아버지 있는 데로 태우고 가겠다고 그래서
그러자. 내가 4월 5일은 쉬니까 그때 가자. 그러고 약속을 해놨는데 이 갑작스럽게 그날 내일 4월 5일날 식목일날 가는데 그날 저녁에 갑작스럽게 전화가 온 거예요. 당회장에다가 갖다 거액을 가지고 감사원금을 했더니 당회장 목사님이 자기 집으로 신방 오시겠다 했다고. 그래서 당회장 목사님 오시니까 나는 취소하자는 거예요. 나는 그때 평신도였으니까. 당회장 목사님이 근데 그때 너가 관뚜껑을 열었더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관뚜껑이 오래된 관을 딱 열는데 죽은 시체가 미라처럼 탁 돼 있는 깔짝 마른 사람이 누워 있더라고요. 죽은 시체가. 너는 죽은 자의 관뚜껑을 열었더다. 그리고 이자 생명을 너 손에 붙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는 이제 뭐 4월 5일날 그때 내가 평신도인데 당회장 목사님이 신방 온다는 거 당연하죠. 나 같은 평신도가 거기 가서 뭘 어떻게 하겠어. 잘 됐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런데 4월 5일날 저녁에 막 전화가 온 거예요. 당회장 목사님이 가고 난 뒤부터 다시 세브란스에서 태어날 때처럼 딸꾹질을 시작하고 다시 막 얼굴 안색이 다 파랗게 시체처럼 변해버리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나보고 빨리 와달라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자기가 모시러 오겠다고. 그래서 이제 지금 아들하고 며느리가 차로 이제 내가 경기도에 사업장하고 저 송파에 사업장 2개를 갖고 있을 때 거기에 관계된 사람이었는데 그 집사님 그 장로님의 며느리 집사님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싣고 갖다 보여주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관뚜껑에 누워있는 사람이 그대로 똑같은 사람이 누워있더라고요. 소름 끼쳐요. 하나님이 관뚜껑을 열면서 관 속에 들어있는 죽은 사람 보면서 네가 죽은 자의 관뚜껑을 열었다. 나는 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 사람 살릴 수 있다. 한 달이면 살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보지도 않고 그 입술을 하나님이 주장해 놓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 사람을 살리게 하려고. 그러고 나서는 보니까 그 관뚜껑에 누워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누워있는 거예요. 시체처럼. 내가 이런 사람을 보고 살린다고 절대 말할 수 없었겠죠. 그걸 봤다면. 이 사람은 살 가망이 전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죽어있는 시체 같은 사람한테 안수를 했죠. 그리고 내가 돌아서니까 다시 딸꾹질을 멈추고 다시 또 정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으니까 이제 우리 집에 전화 날마다 하루에 막 10대번씩 하던 며느리가 전화가 뚝 끊어지죠. 그리고 나한테 살해하겠다는 것은 네 섬기는 교회 해라. 나는 살린 적이 없다. 하나님이 살렸다. 그러고 나서는 기도하려고 두면은 어떤 여자가 죽어있는 여자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가 등 뒤로 모습을 보이고 나는 그 사람 얼굴을 볼 수 없어요. 내 앞에 등을 뒤로 보이고 침대에 누워있는 어떤 환자의 유리컵에다가 독을 넣은 하얀 알약을 넣는데 그것이 막 알약이 녹아서 독국물을 누워있는 환자한테다가 주니까 그 환자가 마시니까 식도로 그것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죽으면서 그 사람 눈을 탁 째려보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게 자꾸 보이는데 물컵을 주는 손이 굉장히 익숙해요. 물컵을 주는 손이 너무 익숙한데 그 손이 내가 안수해줬던 그 장로님의 손이었어요. 내가 왜 이 일본의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이 만화가가 2025년 7월 5일날 새벽 4시 18분에 대지양이 온다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나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손이 바로 내가 이번에 기도해서 살려낸 그 장로의 손이었던 새까매가지고 특별히 빼짝 마른 그 손이 유리컵을 잡고 그 사람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기 아내를 죽였다는데 그 말 내가 믿을 수 없었던 이유는 내가 그 아내를 내가 그 집에 당회장 목사님이 가고 난 다음에 다시 악화돼 버려서 나를 그 다음날 데리고 갔을 때 거기 가니까 권사님이라고는 믿음이 좋은 자기 아내가 있고 그 장로님은 내가
하나님께서 네가 죽은 자의 관뚜껑을 열었다 했을 때 그 관 속에 들어있던 남자하고 똑같이 상태에서 죽어있는 사람 누워있는 거예요. 아, 그 부인이 권사한 것도 알고 내가 살아있는 거 다 봤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저기 아내를 죽인 자로 독을 먹인 걸 그걸 보여주니까 그걸 믿지 못하지요. 내가 헛걸 보나? 아, 헛것이야, 헛것. 믿지를 못하고. 근데 눈만 감으면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눈만 감으면 그 환상을 보여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화를 내면서 그랬죠. 주님, 저 환상이 진짜라면은 그 옆에 예수님이 서 계세요, 흰 옷 입고.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내 소름이 쫙쫙 끼치네요. 그때 흰 옷 입은 예수님이 딱 서는 거예요. 그 내 말 끈끈하기도 전에. 그러면서 죽은 자가 나는 우리 남편한테 살해당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 소름이 막 끼치죠. 그런데 이게 그때 상황이 오니까 막 성령님이 임해서 이렇게 소름이 끼친 거예요. 같이 영이 열린 사람 같이 소름이 끼칠 거예요, 아마. 나와 같이. 그런데 나는 남편한테 살해당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춥고 눅눅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상해서 예수님이 서 계시고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무덤을 목가방처럼 딱 이렇게 조그맣게 축소된 걸 내 손바닥에 얹어주면서 반으로 자르라고 그런 거예요. 목가방처럼 조그만 걸 내 손바닥에 올려주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시킨 대로 잘랐더니 펑 하고 막 여기가 올라가더니 그 사람이 하얀 치마자리 꼭이 구겨진 것이 위로 확 풍선 이게 바람 빠지면 올라가듯이 솟구쳐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하늘 중간에서 하얀 물이 천사가 내려오니까 그 사람을 에워싸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 치마 구겨진 것이 쫙 다리미질한 것처럼 펴지는 거예요. 공중 중앙에서. 그러고 나서 내가 내가 이렇게 정신이 멍해가지고 교회 가도 기도도 안 나오고 막 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기 며느리한테 내가 이런 환상을 하고 이런 것을 경험했는데 그 장로님이 자기 아내를 죽였다라는데 지금 아내 권사님이 살아있지 않냐고. 그런데 내가 이런 걸 봤다 이러니까 그 며느리 집사님의 말이 걸작이에요. 그 환상이 맞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왜 맞냐? 그 권사님은 내가 살아서 나고 인사했는데.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자기 본 시어머니가 자기를 굉장히 미워했고 저 시아버지는 자기를 이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시아버지 생명을 살리라고 저 며느리가 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아버지가 자기 신장 투석을 하고 있던 시어머니가 급히 돌아가실 분이 아니었대요. 일주일에 뭐 2번인가 신장 투석을 했는데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분이 아닌데 시아버지하고 둘이 사시면서 2분이 같이 있을 때 밤에 돌아가셨는데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1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3개월 만에 지금 시어머니하고 재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을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 하나님께서는 이 시아버지한테다가 그 회개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당신 시아버지한테 말하지 마라. 그리고 나는 이제 시끄러운 거 싫으니까 말하지 마라. 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또 살릴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데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나한테다가 기도 안 받다고 자기는 그런 일 없다고 잡아떼는 거죠. 그러고 시아버지가 다시 악화가 돼가지고 기도원에 가니까 내가 기도해서 내가 살 거야. 그러고 이제 나한테는 기도 부탁 안 한다고 그렇게 되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래서 시간이 너무 늦춰져 버리면은 이 사람은 살릴 수 없으니까 자기가 살해했다는 것을 나한테 시인하고 그러면 내가 다시 기도해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날짜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새벽 3시 뭐 36분에 이 사람이 죽었는데 네가 가서 살릴 수 있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오늘 다음 재앙 날짜가 2025년 7월 5일 날 새벽 4시 18분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소름 끼치죠. 나한테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죽게 되면은 네가 그날 새벽
계속 내가 새벽 시간에 나 혼자 운전을 해서 경기도로 가서 그 사람을 살리는 장면이 보여요. 근데 그 날짜 정확하게 그 날짜 새벽 3시 분에 그 시간대에 딱 가서 시계를 보니까 죽은 시체 앞에서 있는데 안소리도 안 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자를 네 황금 계단으로 올려보내라. 황금 계단이 나를 위한 계단이 아니었고 이 땅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믿음이 좋고 이런 이 교회를 짓는데 헌금하고 이 장로하고 그전 권사님이 너무 이 교회에 헌신적이고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구한데 나를 써놓고는 나보고 간뚜껑을 열었도다 하고 그런데 그 날짜가 정확하게 시간까지 만든 거예요. 분까지. 그리고 그 황금 계단으로 올려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멍하니 기도도 안 나오고 이러고 가서 그날도 철야 예배 가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멍하니 번 상태가 빠져가지고 사람이 멍하니 믿음도 내가 믿음은 좋았지만 뭐 성경 지식도 없고 뭐 초신자 때니까 그래서 바울성전 철야 예배 가서 제일 앞줄 가서 앉아 있는데 그날 담당 목사님이 올라오시더니 설교 시작하기 전에 강대상에 올랐었자마자 여러분들 우리가 죽으면은 무덤이 터지고 우리가 하늘로 만군천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이 다. 그러더니 그 말 딱 끝나고 마저 내 앞에 앉아있는데 날 손을 딱 당신도 보고 나도 봤다 그러는 거예요. 무덤이 터지고 하늘로 올라간 걸. 소름이 이게 성령님이 하니까 소름이 딱딱이죠. 그 전에 황금 계단을 보고 당신은 눈앞에 펼쳐진 저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을 황금 계단 아래까지 내려오세요 했던 목사님 한 분하고 이 두 번째 목사님은 이 목가방을 떠질 때 펑하고 올라간 그 황걸 전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무덤이 터지고 우리가 하늘로 천사가 올라가는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하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통해서 나를 안정시키게 내가 너무 방황이 길고 막 번 상태가 와서 기도도 못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이 나를 손을 딱 집어가면서 제일 앞줄에 앉았으니까 바로 손을 집으면서 당신도 보고 나도 봤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것을 이 목사님이 다 본 거예요. 아 소름 끼치죠. 나는 언제나 이 어떤 간증을 주일날 오후 4시에 어떤 간증은 썬가크루스에 어떤 간증은 생방송을 하고 그때는 아픈 사람들 중보기도하고 축도를 해줍니다. 그 시간에 오세요. 4465번째 설교가 이번 또 주일날 오후 4시에 있어요. 그때 오시면은 병든 사람도 많이 낫고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영이 열린 사람 그걸 봐요. 같이 봅니다. 그러고 나서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도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들 이 죽은 남자의 영혼을 천국으로 이렇게 올려보내라고 했는데 네가 이걸 이해하려면 10년이 걸릴 거다 그래요. 근데 10년 안에 내가 그걸 이해를 하게 됐는데 나를 신학을 시켰어요. 내가 사업장을 2개를 잘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끌어다 신학을 시키고 그 상가를 산 것은 국채를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게 해서 내가 돈 벌지 않고도 애들 대학 2놈을 가르치게끔 해놓으시더라고요. 그러고 신학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건 지상의 생명을 살린 게 아니고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내 황금계단을 이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황금계단을 내 멋대로 갔다가 우리 죽은 올케를 갔다가 저기 광야에서 계집에서 혼자서 있더라고. 나는 죽은 사람을 천국이나 지옥에 어디 있나 나는 가서 간혹 올라가서 봐요. 우리 외할머니하고 고모 할머니는 아주 살생을 하고 계란 후라이도 안 먹어요. 살생이다고. 그렇게 절을 잘 다녔는데 흰 모시 옷을 입고 그랬던 그 지옥의 제일 약한 단계 톡을 해서 이렇게 모시를 짜고 있더라고요. 그 죄는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이방 종교를 믿는 죄예요. 그리고 자기가 평생 한산 모시를 학처럼 키도 후축 큰 고모 할머니가 뭐 집에서도 흰 모시가 얼마나 손 만지기 힘들어. 근데 그 지옥에서 모시를 짜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마포를 입고 진주를 먹고 상하상에 넣고 사치 한 잔은 화 있을진저 그것이 그예요. 성경 말씀이. 그러고 나서는 원수인 줄 알았더니 하늘로 펑 하고 내가 먹잇방을 던져서 푹 올라갔던 그 여자하고 천국에 같이 올라갔던 사람을 내 천국에 내 집에다가 임시 거처로 뒀는데 그 사람들이 둘이서 내가 정신이 없이 막 번삭대에 빠졌을 때 와서 감사하다고 공중에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다가. 하나님은 배려죠. 내가 아직 그런 단계까지 안 된 나를 사용하시고 나서 내가 번 상태로 그 하니까 네가 이걸 이해하려면 10년이 걸린다. 신학을 하고 나서 그걸 인제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내가 본 미래 작가 만화가 타츠카 료료는 1999년 처음 발간된 이 만화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예견했다고 알려지며 전 세계가 주목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예언을 하는데 그 꿈으로 봤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장로님이 죽는 날짜 시간까지 새벽 3시 36분이니까 7분에 시간까지 맞았어요. 그때 딱 죽은 시절 내가 보고 그 사람 안수했는데 하나면 네가 안수하면 산다 그랬는데 안 사는 거예요. 새벽 3시에 내가 운전하고 가는 환상까지 봤는데. 그런데 네가 이걸 이해하려면 그러고 이 사람의 영혼을 황금 계단을 올리라고 그래서 올려줘서 내 집까지 가는 걸.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본 상태에서 기도도 못하고 막 방황하고 이런 상태에서 공중에서 와서 흰 옷 입고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 감사하다고. 그런데 그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 저기 그 하신 말씀이 맞다고. 자기 시아버지를 자기 시어머니하고 합장하려고 묘지를 팠더니 거기가 눅눅하고 물이 고여 있어서 시어머니가 여기는 춥고 눅눅해요 소리가 맞았다는 거예요. 11월 달에 장례를 치렀는데 시어머니 그 관 밑에가 물이 젖어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 지금 일본의 대지진에 관한 것이 이번 대지진이 2025년 7월에 온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 모든 영적으로 영이 열려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게 세계 종말인데 현대의학이 고치지 못하는 전염병이 돌고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 전쟁이 일어나고 음란마귀가 극에 달하고 동성애가 번지면서 사람이 자기 가족을 죽이고 자기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악독한 세상이 되는 음란이 극에 달할 때가 세상 멸망의 징조다. 화산이 폭발했잖아 지금 일본에서. 해당 책은 100만 부 이상 팔려나갔고 중국어 번역판으로도 발행했다. 홍콩에서는 유명 풍수사도 일본 대지진의 예언을 하면서 2025년 7월 대재앙 예언의 힘을 실었다. 나는 일본의 절반이 침몰하는 것을 나는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것이 간동 대지진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한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예요. 한국에 대해서 대창으로 찔러버리고 한국인들이 뭐 독을 타니 뭐니 그런데 한국인을 그 독사라고 학살하고 이런 죄로 인해서 간동 대지진이 왔어요.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뭐 위안부를 무슨 뭐 매춘부라 하고 그때 당시 매춘부가 어디 있었습니까? 가난한 집 애들을 다 15, 14살짜리를 끌어다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는 증조 할아버지가 1800년대 분하고 같이 살았어요. 나하고는 한 5살 차이가 나는 증조 할아버지 1800년대 중반에 사신 분하고 같이 어린 시절 우리가 4대가 살았죠.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16에 시집을 와서 19에 혼자 돼서 우리 아버지를 유복자를 낳았는데 우리 아버지 할머니가 19살에 혼자 되고 우리 할아버지는 21살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4살 차이니까 19, 20, 21, 22, 23세에 돌아가셨네요. 그래서 유복자를 우리 아버지를 낳았는데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손이 자랐으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우리 같이 살아서 1800년대 분이라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학교를 다닌 분이라 일제시대 때 잘 알죠.
잘 사는 집 애들을 안 끌어가고 가난한 소작인들을 자녀들 14, 15살짜리를 끌어갔는데 무슨 놈은 거기에 그 시대에는 매춘가도 없었고 그런 시골에 농사짓는 소작인들의 자녀들을 끌어갔는데 그러니까는 좋은지 뭐 늙은 할아버지 노인한테다가 자식을 결혼시켜버린 거예요. 저기 위안부로 끌려가느니 차라리 노인한테다가 자기 어린 딸을 줬다는 거죠. 빨리 조언이 유행했어요. 위안부로 끌려가느니 빨리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노인들한테. 이런 죄로 인해서 일본에 지진이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일본이 독도가 자기 딸이라 할 때마다 지진이 일어나요. 놀랍죠. 이 한국은 우리 하나님이 지킨 나라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오후 4시 13분 일본 규슈 남부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에 지진 6도 강진이 발생했다. 도카라 열도의 소규모 지진에서도 진도 6이하의 흔들림이 관측된 건 처음이다. 그 관동대 지진이 보다 3배나 더 강력한 것이 온다는 거죠. 일본 정부는 난카이인가? 난카이 협곡 대지진이 30만 명의 사망자가 생길 것이다. 거기에서 며칠 전에 80%를 줄이는 방법으로 그 일본 국민들을 갖다가 교육하고 있어요. 그 지진에서 사람 80%의 사람을 사망해서 구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일본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어제 신문인가 그제 신문에 났죠.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도카라 열도 인근에 지난 21일부터 3일 오후 9시까지 진도가 1 이상 지진이 1053회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런데 왜 한국인이 세계 제일 1초에 한 사람씩 일본을 관광을 가는데 카드로 명품을 제일 많이 긋고 제일 큰 손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작년도에 관광 적자가 100만 달러가 넘어가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 기업들은 도산을 하고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이 갖다가 철강을 가지고 덤핑을 해가지고 우리 현대제철이라든지 포항제철들은 뭐 일부만 포항제철은 돌리고 전부 80%가 출근을 못하고 현대제철은 갖다가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미국으로 옮겨버려요. 하도 노사가 되지도 않는 것을 뭔금 주라 날 치니까.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도카라 열도 인근에 지난 21일부터 3일 오후 3시까지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1053회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강진 속에 진도 5 이상의 진도가 3차례 있었고 3일 하루 동안에마다 100회 이상 지진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100회 이상 하루 3일 하루 동안에만 100회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30년 안에 이 기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관동 대지진에 3배가 온다고 말하는데 나는 이 사람의 이런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죽는 날짜 대지진이 일어나거나 뭐 비행기 사고 났을 때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에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인류가 죄가 극에 달해서 마지막 때라 그렇게 한 것은 모든 영적으로 열려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도카라 열대 지진은 대지진 괴담으로 커진 일본인들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관동 대지진 날짜를 정확히 꼬집었다는 거예요. 그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다. 이 사람이 지적한 날짜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다. 일본에 그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SNS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대지진의 괴담은 일본 관광 산업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 다른 나라 안 가는데 우리나라만 세계 1위로 가고 거기서 카드를 막 긁어대고 명품을 사고 그런다는 거예요. NHK에 따르면 홍콩 항공사 그레이터 베이 항공은 승객 급감에 따라 홍콩과 일본 도쿠시마 도토리 오가는 항공편을 오늘 9일부터 중단하기인데 한국만 막 늘어난 거예요. 1초에 한 명씩 가서 제일 큰 손이 한국인이 가서 명품 사는데 카드를 박박 긁어내고 우리 기업들은 도산하고 관세로 이런 상태죠. 이 해외에서는 벌써 이걸 감지하고
일본 정부에서 80% 사망 30만 명이 죽을 것인데 여기서 80% 살리는 방법으로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기사는 어제 있었어요. 우리 한국은 국내 여행으로 돌려야 됩니다. 이 국내 여행에 이렇게 조그마한 어촌 마을에도 나는 10년 동안 이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우리 집에서 기도하고 무슨 뭐 어떤 간증 쓰고 뭐 하루에 뭐 7, 8시간 기도하고 농사 2,300평 짓고 이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주변에 뭐 지나가면서 경관이나 내려다보지 이 지역에 조그마한 완도 지역이지만 가본 적이 없어요. 하나도. 근데 유튜브를 하면서 사진 찍다 보니까 이것저것 간데 너무 역사적으로 대단하더라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숨 넘어간 장소까지 내가 보고 와서 참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 정부는 국민에게 대지진에 대비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한국인이 거기 가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한국인이 일본 가서 거기서 제일 많은 큰 돈을 쓰고 있어요. 카드를 막 제일 많이 긁어대는 거예요. 이런 정신 빠진 사람은 지금 여기서 죽으면은 우리 한국이 시체에 갔다가 한국 그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데 가서는 시체 추수를 올려면 국가 정부에서도 힘들잖아요. 제발 가지 마세요. 지금 일본계 한국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지난 1일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서 전국적으로 TV에서 일주일 정도 살 수 있는 비상식량이나 피난 물품을 준비하는 게 좋다고 한다며 일주일 동안 생존할 수 있는 비상식량을 준비하라고 물하고 준비하라고 일본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를 왜 갑니까? 우리나라 관광 적자가 작년에 100만 달러였어요. 우리 기업은 갖다가 그 돈 벌려면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보세요. 각 지자체에서는 또 홍보하고 있다고 일본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일주일씩 식량을 비상하는데 비상 그 국가에 뭐 다른 나라는 전부 안 오니까 항공기가 수업되는데 우리 한국만은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며 지난달 여론조사할 때 지진이 진짜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0%가 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그 지진이 정확히 날짜까지 맞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바로는 어떤 그 사람이 세브란스에서 딸꾹질을 하니까 마지막 죽기 전에 딸꾹질하고 이 사람이 시체 송장처럼 변해버린 상태니까 퇴원을 시켰어요. 장례 준비하라고. 이 사람을 나는 보지도 않고 그 사람 한 달이면 살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린다. 그렇게 하고 놨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죽은 자의 관뚜껑을 열었도다. 이 사람은 생명을 네 손에 붙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대. 나는 그 말을 내 입술을 주의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나를 끌어들였다고 보죠. 그러고 나서 내가 겪었던 그 상태 그 사람의 죽은 날짜 그리고 황금 계단을 올리고 그리고 철야 예배 목사님이 나를 지적하면서 당신도 보고 내가 봤다. 이런 것들의 경험들은 참 놀라웠죠. 그래서 오늘 머니투데이에 2025년 7월 4일 1000회가 넘게 흔들리더니 일본서 내일 새벽 대지진 괴담에 초긴장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그 대지진이 동일본 대지진이 2011년 그 예견이 정확히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2025년 7월에 있을 거라는 것이 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물론 간혹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예언을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사람은 내가 경험한 바로는 정확하게 시간 분까지 맞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내 황금 예단으로 올리라 그래서 이 사람을 믿음이 너무 좋고 교회에서도 많은 헌신을 하고 이런 장로 권사님이 최장 신장 투석을 하고 있는 부인을 갖다 여자가 있으니까 죽인 거죠. 살해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은 특별히 살리시려고 나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황금계단이고 한 사람은 누워있는 살해당한 사람은 무덤을 목합방구로 해서 나한테 쪼개라 그래서 푹 올라가는 사람이 다시 그 사람들이 내가 멍 번 상태가 빠지니까 공중에서 흰옷을 입고 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
그래도 본 상태가 저것도 헛것이야 그러고 본 상태가 돼 있었죠. 근데 그 목사님 그날 철야의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인들한테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무덤에 붙였을 때 무덤이 터지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고 만군 천사가 와서 우리를 호위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 통상적인 목사님들이 되게 예배 처음에 그 교인들한테 성도들한테 던지는 화두죠. 그 말 해놓고 제일 앞줄에 앉았는데 나한테 다 손가락을 딱 하면서 당신도 그걸 보고 나도 봤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나는 그때 초신자였죠. 평신도였어요. 근데 내가 지금 경험한 게 그리고 내가 내가 지금 어떤 간증을 블로그에다가 쓰기 시작해서 4465번째가 이번 주일날 오후 내 생방송으로 유튜브에서 선가크루스에 어떤 간증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설교도 어떤 간증도 할 뿐더러 거기에 이제 중보기도에서 아픈 사람들이 많이 와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일날 오후 4시에 선가크루스에 어떤 간증을 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들. 이런 그래서 영적으로 지금 열려있는 종교인들 많은 기독교인들 또는 카톨릭계에서 지금 마지막 되고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내가 죽은 자처럼 됐다가 이번에 사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많은 수많은 사람을 생명을 살 것이다. 세상이 인간의 의학으로서는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고치신 걸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난 그 말을 믿어요. 그리고 나를 살려놓으시더라고. 오늘 머니투데이 2025년도 7월 4일자 천해가 넘게 흔들리더니 일본서 내일 새벽 대지진 괴담의 초긴장이라는 기사예요. 그 전에 그 지진도 정확히 이 만화가가 맞았다는 것은 자기가 꿈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렇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도 그 경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간혹 틀릴 수도 있지만 거의 90% 맞는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간혹 마귀사탄이 장난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이 주님 주님 말이 맞으면은 내가 그래서 주님 만약에 저것이 저 환상이 진짜라면 거기 주님이 서 계십시오. 내가 그래서 믿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오늘 머니투데이 천해가 넘게 흔들리더니 일본서 내일 대지진 회담의 초긴장이라는 데서 선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다음 것은요. 국내 정치를 한번 보죠. 헤럴드 경제 2025년도 7월 3자 기사입니다. 40조 육박 몸집 키운 추경 민생 회복 쿠폰 지역화폐 대통령 특별비 신경전. 근데 처음에 전국민 25만원에서 끝냈어야지. 무슨 뭐 기업의 무슨 직장인들이 50% 식비를 갖다가 국가에 빚내서 하고 해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이 도박빚도 189억 원을 갚아준다라고 2,000명을 볼 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지금 이재명이 성남시장하고 경기지사 할 때 후임들이 와서 이재명이가 지나간 곳은 전부 빚값 내고 허리가 휜다 이 말이 진실임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빚을 다 우리 후세들이 다 빚을 짊어지고 갈 건데 우선 당장은 뭐 인기가 있고 좋겠죠. 돈 받아 먹으니까 다 좋다죠. 나도 좋은데 주면 좋죠. 근데 이렇게 막 엎벅지벅 갖다 나라 돈을 가지고 그렇게 이런 식으로 갖다가 함부로 하면은 다음에 우리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호주머니에 들어온 돈도 돈이지만은 이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뭐 영광군에 가서 뭐 니들 뭐 민주당 찍어주면은 100만 원씩 줄게. 100만 원 준다니까 찍어줬는데 그러면은 그 100만 원을 갖다가 지자체에서 그 되면 그 지자체는 빚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나간 데가 다 빚쟁이를 만들고 민생 쿠폰 지역화폐 증액 이견의 보류. 야 지방 비용 없애려 국채 늘리기 불가능. 여 깎았던 대통령 특별비 부활 요구. 애결이 심사서 증액분 삭감 가능성. (30조 5천억 원) 규모로 편성된 정부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치면서 40조에 달하는 규모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계속 인심 쓰는 거죠. 뭐 이재명이가 국무총리 선거인 2년 후까지는 아주 잘할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 중에서도 사법에 대한 독재는 우리 국민이 염려스럽죠. 걱정스러워요. 뭐 이번에 대법원에서 12명의 대법원의 판사들이 10명이 이재명의 공직자 선거법 그 위반에 대해서 10명이 유죄로 판결한데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뭐 법사위원장인 정청래를 비롯해서 뭐 171석을 갖고 그거 다 지금 마음대로다가 없애버렸잖아요. 행위를 없애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12명을 전부 다 탄핵시키겠다. 요새 대법원장을 탄핵시키겠다. 정당한 재판을 하는 정직한 판사들을 탄핵시키고 지금 자기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100명을 판사를 갖다 대법원 판사를 갖다가 한다는데 참 걱정스럽죠.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이고 누구를 위해서 없애고 이 짓을 하느냐. 뭐 김건희 특검에다가 윤석열 뭐 대통령 고유 권한이 어떻게 내란입니까? 거기다가 연자제식으로 국민의힘당은 다 해체시켜버리겠다 이러는 주장이 나오는데 우리 국민은 뭐 김문수가 이뻐서 41% 지지가 간 거 아니에요. 그 찍은 사람들은 김문수하고 한동훈이한테다 매국노라고 그 지지했던 사람 매국노라고 등을 돌린 사람 이유가 뭡니까? 전부 지 자신만 위하지 국민의힘당을 위한다거나 당을 위한다거나 국민의힘당이 그 여소야대에서 171석이 107개 석 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거부권이라도 행사하려면 대권을 가져와야 되는데 김문수가 11% 지지율로 당선되면 지가 무슨 한덕수 34%를 하고 단일화하겠다. 설마 11%가 한덕수 34% 먹겠다는 소리는 아니었겠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당선되니까는 전부 친대 정치를 해버리잖아요. 들어 누우면서 11일까지는 단일화 안 한다. 11일이 지나 버리면 이제 한덕수는 300억을 지 돈으로 가지고 선거를 치르라는 거죠. 뭐 한덕수가 기호 2번은 못 준다. 한덕수가 뭐 국민의힘당에 10,000원이라도 회비를 낸 적 있냐. 이따위 더러운 소리를 하고 돈 얘기 처음부터 끝까지 돈 얘기. 전부 6명의 국민의힘당의 대선들이 후보로 나온 대선 후보들이 전부가 다 자기 이득만 취하고 국가라든지 당을 위한 걸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권선동이하고 권 누구예요? 권영세하고 김기현이하고 이런 사람만 어떻게 하든지 자기 당에 대통령이 나와야지 이 당이 살고 국가도 산다. 그런 위치에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당내에서 대선 후보를 내려고 애를 쓰다가 김문수가 자기 당에 애착도 없어요. 당을 향해서 지나까 나온 당에다가 고소를 두 건이나 하더라고요. 대통령 떨어질 걸 많이 아는데 떨어지고 나서 당대표 되려고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붕괴하지 않을 수 없죠. 한덕수는 자기가 대선 되면 바로 한미 관세를 처리하고 그리고
개헌을 하겠다. 개헌. 이 상태로 가면 또 다시 야당이 거대 야당이 뭐 이법 가지고 3법을 가지고 전부 다 장악을 하고 독재를 쓰고 법을 마음대로 바꾸고 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서 나라를 뭐 이지를 만들고 이러니까 이런 개헌을 하겠다. 그리고 2년 안에 대통령하고 국무총리 선거를 동시에 하겠다. 이것은 나이가 지금 한덕수가 77세니까 84 넘어서서 무슨 늙어서 뭔 정치를 하겠어요. 자기가 마지막 국가에 2년 정도 봉사해서 3년까지 가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이재명의 독재가 불을 보듯 뻔하니까 자기가 개헌을 해야 되겠고 자기가 대통령 권한 가지고 무슨 헌재 이원을 갖다 하니까 그거 다 맞고 그러니까 그거대 트럼프는 당신 정말 대통령에 나올 거야? 그러고 권한 대행 가지고는 한계를 느끼자 이 사람이 나오는 것을 한덕수가 김문수가 그 짓을 한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30조 5천억 규모로 편성된 정부가 40조에 달하는 규모로 늘어났다면서 이재명이 본래 특유의 버릇이 나온 거 아니에요? 뭐 영광군에 가서 민주당 찍어주면은 100만 원씩 전 국민들한테 100만 원 주겠다는 거나 뭐 성남이라든지 경기 지사 할 때 후임들이 전부 이재명이 지난 곳은 빚 갚느라고 허리가 빈다. 지금 이 정부가 와서 똑같은 내가 그래서 이재명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이 지나온 데를 보라 그랬잖아요. 그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나라 빚내고 있어요. 그럼 그 빚 갚으려면 우리 후세들이 그리고 더 지금 받을지 말지도 모르는 놈의 그게 뭐였죠? 국민연금을 아직 직장도 없는 18살장이한테부터 국민연금을 받아 챙기면은 그걸 어떻게 됐어요? 학생이 갔다가 학교는 안 다니고 국민연금 낼 돈을 부모한테다가 받아 쓰겠어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또 어디서 돈을 대고 자기 학교 다니다 말고 저기 알바 가서 그 국민연금 돈을 냅니까? 말도 안 되는 독재를 쓰고 있는 거죠. 이게 18살짜리부터 뭐 국민연금을 받아 챙기면은 국민연금도 받을 사람 받고 말라면 말고 우리 때는 그랬어요. 지금 국민연금이 동이 나가지고 받을 사람이 거의 없다는데 누가 그걸 믿어요? 신뢰를 안 하고 있는 판에 주겠다는 돈은 절반도 못 받는다 이런 데인데 18살부터 국민연금을 받아 챙기면 그 돈 누가 국민연금을 냅니까? 뭐 65세까지 직장이 끝나버린데 70세까지 국민연금을 받아 챙기면 그게 어떻게 돼요?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을 요구한 점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 막 전부 추경을 깎아버리고 내년도 예산을 깎아버리고 뭐 이 짓을 했던 것이 자기가 들었으니까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증액을 요구한 것은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재명이 사건에 조사했던 검사들을 12명을 줄탄핵시키고 검찰청에 무슨 특활 활동비를 전부 제로로 만들어 버렸어요. 감사원도 제로로 만들고 모든 걸 다 제로로 만들어 놓고는 이제 그것들을 늘리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정치보복을 한 거죠. 이재명이가 이 언론에 나와서 뭐 자기는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경제를 살릴 것이며 정치보복을 안 하겠다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김경수가 하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그러지 말고 민주당 내에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정치보복을 하지 마라. 2022년도에 정치보복을 당하고 당을 떠났던 사람들한테 사과하고 그 사람 다시 들어오게 해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여자 국회의원 누구죠? 여자 저기 민주당의 비명계 뭐 고민정이 그러더라고요. 민주당에서 이재명이하고 다른 말 하거나 당의 저기 주장하고 다른 말 하면은
돌려 세워버리고 수군거리고 뒤에서 조롱하면서 입틀막을 한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없다는 거죠. 민주당 내에서. 이런 것이 지금 이재명이가 저기 독재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41%를 줘놓으니까 김무성 지위를 지지하는 건 줄 알고 당대표를 하겠다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41%가 지지했던 이 당을 갖다 해체시킨다는 그런 싸가지 없는 짓거리는 하면 안 됩니다. 41% 지지를 받은 정당을 가지고 뭐 내란죄로 갖다가 뒤집어 씌우는데 이 사람이 내란에 가담했으니까 5분 전에 윤석열 혼자서 했던 것들을 전부 국무위원이라든지 국회의원들한테다 해서 이 사람들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한덕수도 놀라가지고 이걸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전 국무원을 다 소집해가지고 같은 의견을 다 들어보자.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이걸 한덕수까지 깨서 전부 내란죄로 갖다가 정치보복을 하려는데 이러면 안 되죠. 이런 정치보복과 이 사법에 대해서 뭐 행위를 없애버린다든지 이런 뭐 자기 사람으로 100명의 판사를 갖다 대법원에 판사를 채운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이 보기에도 3살 먹은 애도 이것은 독재다. 독재를 하기 위한 밑받침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대신에 뭐 대북 정책이라든지 이런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정책들은 잘하고 있다. 이번에 뭐 6억 뭐 은행 대출 받아서 강남에 집 살라는 사람들을 잡았던 이런 것은 상당히 잘한 것이다.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요. 이런 것들을 보고 지금 보수층에 있던 사람들이 나부터라도 이재명이가 김문수보다 훨씬 낫다. 나는 그때 사경을 헤매고 있어서 아파서 선거할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도 두 놈 다 안 찍죠. 그렇지만 보수층들이 안 찍었던 사람들도 이재명이가 지금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은 김문수가 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런 식으로 가면은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도 170석이 아니라 200석 주게 생겼어요 지금. 그런데 민주당이 그 표를 잃을 수 있는 거대 여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인 것은 입법 독재로서 사법을 갖다 장악하거나 이 정치보복을 하거나 이런 추경에 대해서 함부로 돈을 막 써대고 이런 것들은 이재명이 국민의 민주당에 대한 표를 갚아먹을 수 있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6억 뭐 부동산 투기 강남에 투자하기 위해서 은행빚 얻는 거 이것은 98점이라고 봐요. 난 그 잘했다. 저걸 그대로 내버려 두기에는 너무 과열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45년 동안을 이 강남 쪽에다 집을 한 채를 갖고 단독주택을 하나 갖고 조그마한 주택 50년 가까이 된 집이니까 낡아서 조그맣고 별별일도 없는 집을 문재인 정부 때 뭐 무슨 그것이 무슨 중산층을 겨우 먹고 사는 중산층을 가지고 그걸 무슨 1가구 1주택을 가지고 강남에 조그마한 집 한 채를 가지고 뒤집어 씌워서 7가지나 세금을 물어내더라고요. 자식이 내주던 의료보험까지 다 84세 노인한테다 무엇을 뜯어서 내라는 건지. 그런데 일단은 강남 빈대서 강남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을 막았다는 데서 6억에 대한 건 잘했다. 대북 정책도 잘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하고 다시 우리나라가 다음에 10월 달에 경주에 에이펙이 있기 때문에 뭐 시진핑이 우리 저기 대통령을 갖다 초대했으면 나는 고려해 봐야 된다고 봐요. 그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이 중국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가 평화를 유지한다면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미 동맹은 굳건한데 지금 트럼프 정부에 와서는 계속 니들 돈 안 내면 우리 철수할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을 괴롭히고 이런 상태이고 우리는 남북 대치하고 트럼프를 이 미국을 큰 형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너무 엎어질 필요 없이 베트남이나 인도가 우리 한국의 경제를
봄 따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발전했잖아요. 우리는 그 나라의 외교를 배워야 돼요. 인도나 베트남 외교, 대나무 외교가 뭡니까? 사방에 부드럽게 저기 물결이 구부린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5천년 역사에 우리나라가 잡히지 않고 지금까지 잘 지혜롭게 잘 살았던 러시아 관계나 북한이나 이 중국과 관계도 서로 우리가 에이펙에 또 시진핑이 초대하려면은 우리도 가줘야 된다. 전승절에 뭐 박근혜도 갔고 뭐 트럼프야 뭐 지금 뭐 동맹을 중요시하지 않잖아요. 물론 우리의 제일 중요한 국가는 우방인 미국이지만 미국이 이렇게 동맹 필요 없고 관세로 가지고 뭐 원수 만들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중국과의 서로 이 트럼프 관세를 갖다가 극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변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도 트럼프가 한국을 잡아 죽이려고 목표를 삼고 이러고 이런 상태에서 중국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좋다. 그런 보도를 내가 본 적이 있어요. 뭐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에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을 요구한 점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뭐 내로남불이라는 것이죠. 남이 하면은 자기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다. 지금 자기 범죄는 전부 다 무효화시키고 헌법 84조를 갖다가 뒤집쓰고 없애버리고 이러면서 뭐 상대방인 뭐 그 때는 정치 보복을 하고 무슨 41% 지지를 받은 정당을 뭐 내라는 수계 뭐 동조한 세력이라 해서 국무요원이라든지 42% 지지를 받았던 야당을 국민힘당을 갖다가 국회의원들 전부 내란죄로 갖다가 뭐 구속시킨다든지 이따위 소리가 나온 것은 말이 됩니까 이게?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결특위 조정 소위는 전날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치며 늘어난 추경 항목 추경이 2,000명의 해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도박빚으로 진 것까지 193억인지 9억을 갖다가 갚아주는 놈의 빚내서 추경해서 그렇게 갚아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각 기업이라든지 소규모 중소기업이나 거기에서 자기 사 내에서 뭐 인구 뭐 사람 인원들 7, 8명이 있든지 7,000명, 7, 800명, 100명이 있든지 간에 구내식당에서 이렇게 값싸게 뭐 닭 몇 마리 사다가 갖다가 닭게장 끓이고 밥 한 공기씩 주면은 요즘 그 점심값이 비싸니까 그 직장인들이 가서 외식을 안 하고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한다니까. 구내식당에서 그렇게 그 삼각김밥 사 먹느니 구내식당에서 3, 4천 원 들여서 뭐 이렇게 어떤 대기업 같은 건 공짜로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식사를 하면은 영양도 좋고 뭐 시간도 절약되고 밖에 나가서 뭐 그러면 될 것을 무슨 50%를 갖다가 추경해서 50%를 갖다가 그 사람들을 돈을 지불하고 2,000명의 외국인들까지 문재인 정부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막 철저하게 갖다가 1가구 1주택까지 세금을 물려내고 난리를 치면서 중국인들은 와서 뭐 중국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 은행에서 돈을 대출 받아다가 지 돈 10% 가지고 수백억대 빌딩을 사가지고 단기간에 차익을 누리고 수십억을 갖다가 돈을 벌어서 날아가는데 이것은 내버려두고 우리 국민들을 1가구 1주택을 잡아치고 중산층을 갖다가 하류민으로 갖다가 추락을 시키고 84세 노인한테까지 없던 세금까지 물려서 7가지 세금을 내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1년에 토지 한 번, 뭐 건물 한 번, 2번 내던 세금을 뭐 몇백만 원을 갖다 집어쳐 올렸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갖다가 지지했던 사람이 다 등 돌린 이유가 뭡니까?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에 전액 삭감했던 이 대통령에서 특수활동비 증액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고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 본회의 이전까지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증액분을 삭감될 수 있다. 뭐 저기 저 외국인 2,000명을 가지고 도박비까지 갚아주면 안 되죠. 그러면서는 광주 대통령이 공약이었던 광주하고 그 광산에 가는 IC 나들목에 그 확장공사 그가 많이 자동차가 차가 밀려서 거기가 병목 형상으로 아주 어려웠던 2015년부터 문제가 됐다는 그 지역인데 그것을 이재명이 대통령 공약으로 내놨던 것인데 그것을 이번에 호남이 전폭적으로 이재명을 밀어서 당선됐는데 그중 호남 중에서도 전남 광주가 엄청나게 갖다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들 와서는 막 투표하라고 난리를 치고 그 짓을 해서 투표율도 제일 높고 제일 많은 지지를 받았던 이재명이가 당선되고 나서 바로 이거 전액 삭감해버리면 말이 됩니까? 에? 저기 호남 전남 광주가 미친 것들이지. 에? 다시 민주당 국회의원 선거에서 찍겠어요?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결 특위 조정 소위는 전날 상임위원 예비 심사를 거치며 늘어난 추경 항목과 관련한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뭐 직장인들한테 50%의 뭐 정신값을 갖다가 주는 것보다는 그 기업이라든지 그 저기